네,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야금야금 오르고 있었지만 고대역폭 메모리 HBM 기술력이나 저조한 영업 실적만 보면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횟수로 10년째 재판장을 오가야 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도 있죠. 2025년 7월 17일로 이재용 회장은 사법 족쇄에서 해방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앞날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중호 리더스 인덱스 대표,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재용 회장 재판장을 오갔습니다.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 국정농단까지 합하면 9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는데 드디어 오늘 대법원 결정으로 완전히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개요를 먼저 알아보고 싶은데요. 박중훈 대표님, 네. 이재용 회장의 사법 족쇄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경영권 승계 때문에 봐야죠. 2015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다 하는 과정이고 예.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 승계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사법 족쇄에 갇히게 됐습니다. 예. 이번에 대법원 무죄 판결을 난 것의 핵심 쟁점은 이거였죠. 당시에 이재용 회장이 분식 회계에 고의로 관여한 것이 아니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어떤 분식 회계냐면은 네. 당시에 바이오에피스가 자회사일 땐 장부 가격이 2,900억이었어요.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일 때요. 예, 관계 회사가 되면서 4조 8천억으로 뛰었습니다. 네, 가치가 급상승했죠. 이유는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때 이재용 회장의 지분 가치를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제일모직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검찰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서 삼성물산과 합병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기소를 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기소가 됐지만 서울행정법원에서 작년에 8월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하는 걸 하면서 무죄로 급선회했습니다. 네. 그래서 2심에서 무죄가 났고 오늘 대법원에 최종 무죄가 난 겁니다. 그러네요. 이제 완전히 사법 리스크에서 남은 게 없습니다. 거죠. 완전히 국정농단은 이미 사면으로 다 끝났고요. 거고요. 네. 실제 2년 이상 이제 구속이 돼 있었다가 자, 이번 판결 변호인들의 입장을 내놨는데 혹시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인 입장이나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아마 공식적으로 특별히 입장을 안 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가급적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좋고,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오후에 11시가 조금 넘어서 최종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예. 시간적으로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은 상황이지만 네. 주식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바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사면서 주가가 3일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미 사실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2, 3일 전부터 예. 무죄 판결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있었던 것 같고 네. 일부 선반영이 되고 오늘 그 마침표를 찍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잘하면 3%가 상승도 가능할 만큼 굉장히 지금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라서 예. 이제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라든지 경쟁력 부분은 아직까지도 해결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아주 안 좋았죠. 이게 지금 사실 실적에 반영이 되는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이제 삼성전자 그동안 계속 투자자들이 아쉬워했던 것들은 뭔가 째까치고 투자는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반도체와 상관이 없는 부분들,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뭐 음향 시스템이든지 이런 쪽에 투자들이 하긴 했지만 반도체와 관련된 뭔가 대규모 투자가 이제 한 방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CEO가 이제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때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적인 투자 발표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 부분이 해소되었으니 조만간 큰 빅딜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이 정말 현실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기대감이 미리 좀 반영된 측면도 있고 이제 완전히 무죄가 확정이 됐으니까 뭔가 달라지지 않겠냐, 뉴 삼성이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감인데 외국인들이 좀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주가 움직임만 보면은 사법 리스크 완전히 벗어 던진 거 이것만으로 조금 굉장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지금 그 원동력은 되는 거네요. 저는 이번 사법 리스크가 벗어났다는 것이 뭐 일부 주가 반영됐겠지만 사실은 어제 오늘 주가는 그 미국발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미국. 예, 왜냐하면 그 트럼프 정부가 이제 중국에 엔비디아 제품 중에서 저사양 제품을 허용을 해줬죠. H20. H20이죠. 예. 왜냐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번 2분기 실적 때 1조 원 정도의 충당금을 떨어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컨센서스보다 훨씬 적은
영업이익을 낸 게 있는데 그 1조 원의 충당금을 떨어낸 게 뭐냐? 바로 이 분야거든요. 아, 그래요? 저사양의 HBM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가 네. 삼성전자가 연초부터 계속 가지고 작년부터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도저히 안 되니까 이번에 떨어낸 건데 이번에 그 부분을 풀어줬으니까 사실은 그럼 바로 3분기에 1조 원이 바로 영업이익으로 붙어버립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네. 네. 사실은 어제 오늘 저는 물론 그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예청은 지난주부터 나왔을 거예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반영돼서 오늘 3%가 오르는 것 같고 아, 그 부분을 뺀다면 사실은 이제 그 실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2심 무죄 때부터 이미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 2월이었나요? 네, 20 그렇죠. 문제가. 네. 아, 그래서 이번 사법 리스크에 벗어나는 것이 주가에 반영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 엔비디아의 저사양 인공지능 칩 H20의 중국 수출 허용에 어떤 반사 효과가 주식시장에 작용한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무죄로 여튼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삼성전자보다 훨씬 빨리 올랐던 SK 하이닉스 주가가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SK 하이닉스는 지금?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새벽 사이에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사실 골드만삭스였었나요? 약간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매수해서 중립 의견으로 의견 조정이 있었고 골드만삭스. 국내 증권사에서도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매출 증가세들이 조금 약화될 것이다 내년에 이런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SK 하이닉스 입장에선 사실 HBM이 그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도 이미 확정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1분기보다 훨씬 더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 기대치도 높은데 이게 이제 내년이 되면은 이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겠다라는 이제 뉘앙스의 리포트들이 연속으로 나왔던 거죠. 해외와 국내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시그널을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아직까지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엔비디아 170달러를 넘어섰고 시총도 4조 달러 넘어서서 예. 이전에는 시가총액 그 나스닥 1, 2, 3위가 좀 적은 격차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예 압도적인 격차로 지금 벌어진 상황이어서 네. 이제 그러면 사실은 작년 같으면은 엔비디아 오르면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까지 주요 공급망 주가들이 다 같은 방향성을 가졌었는데 그랬죠. 지금 거기서 이제는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좀 이채로운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일부는 예.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외면돼 있었고 SK 하이닉스로 몰렸던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삼성전자 일부가 좀 스위치가 됐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예. 그러니까 연속으로 한번 3거래일이지만 사실은 조금 중간에 브레이크를 빼면 한 5, 6일 이상을 계속 순매수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하이닉스에서 이제 삼성전자 일부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 갖고 낙폭은 제가 볼 때 조금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골드만삭스 리포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 작년이었나요? 골드만삭스 리포트 한번 그때 뭐 반도체 겨울인가 그러면서 그때도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네. 또 이렇게 맞는 겁니까? SK 하이닉스에서 HBM이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요. 예. 이제 광노정 사장의 이야기는 이렇거든요. 지난번 5월달에 IR 자료를 보면 예. 뭐라 그랬냐면은 그 이전에 작년까지 HBM이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은 30% 정도가 예상했는데 예. 지금 메모리에서 50% 이상이 HBM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6세대가 지금 양산에 빨리 좀 들어가려고 테스트를 했는데 6세대의 수율이 50% 남짓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6세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들이 아마 지금은 실적이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반기 내년에 대한 내년에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주가로 좀 조금 반영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한 9% 정도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왕에 HBM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 늘 얘기할 때 엔비디아 HBM 도대체 5세대 품질 검증 통과는 도대체 언제 하느냐? 뭐 한 1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언제쯤 통과하느냐? 저희 이 방송에서도 몇 차례 했는데 작년 5월부터 제가 계속 그 주제로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5세대 HBM 품질 검증 통과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삼성전자?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아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요. 예. 아직까지는 사실은 저희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엔비디아에서 확실한 퀄 통과를 하지는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사실은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만약에 HBM4, 그러니까 6세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전환이 되면
삼성전자는 기껏 5세대를 완성해놓고도 돈은 벌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점차 이제 최종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블랙엘 말고 호퍼칩을 달라라고 하고 예전에. 6세대는 아직은 필요 없으니 5세대를 지속적으로 하다. 아, 그 대신에 8단은 아니고 이제 12단 이상이 12단, 16단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준비만 완료가 된다 하면 아직까지 시장이 좀 더 길어지는 거예요. 5세대 시장이 좀 더 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빠르게 캐첩만 한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부진했던 부분의 일정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사실은 이제 어쨌든 영업이익률에서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6세대 전환이 좀 늦어질 것 전환이 같다는 애초 늦어진다. 기준보다 이제 이런 상황에 삼성전자 이제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삼성전자 어떻게 하느냐. 마침 이재용 회장도 이제 사법 리스크 벗어났으니까 뭔가 좀 달라질 텐데 아까 박주근 대표님께서 이제 2심 이미 무죄일 때 경영이 조금 정상 경영을 해왔다 그러는데 여튼 그래도 대법원 마지막까지 긴장을 또 끈을 놓을 수는 없었을 텐데 이제 대법원 결정으로 조금 많이 그 행보가 이재용 회장 행보가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심 무죄 이후에 사실은 저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해왔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되돌려 보면 이제 구속 때부터 이 사브리스크 있을 때부터 늘 언론에서 우려하는 건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오너가 부재했을 때는 대규모 투자 혹은 대규모 M&A에 대해서 의사결정할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얘기했었죠. 빨리 리스크를 벗어나게 해달라.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예. 이재용 회장의 역할은 사실은 그런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네트워크에서의 어떤 유일한 네. 그룹에서 지난주에 갔다 온 그 컨퍼런스, 네. 그 썬밸리 컨퍼런스에서도 보면 그 대부분 이제 그런 행보를 하려고 주로 이재용 회장이 그 움직임의 중심에 있었는데 예.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도 사실은 아주 대규모 M&A는 없었고요. 예. 그리고 그 글로벌 막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 구조 개편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의 현재 사업 구조는 그 25년이 됐어요. 그대로 DS 사업본부가 가지고 큰 있는 변화가 없다. 그렇죠. 원래 4개 사업본부가 지금 2개 합쳐진 거 아닙니까? 예. DS 사업본부는 원래 반도체 쪽 메모리와 시스템 이레스와 파운드에 들어온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MX 사업본부는 스마트폰과 가전이 갖고 있고 디스플레이 이 5개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현재의 사업 구조는 이건희 회장 때부터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어느 글로벌 기업도 강한 기업도 거의 한 세대를 동일한 사업 구조로 가져가서 같은 이익을 내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이제 회장된 지가 이제 올해가 3년째가 납니다. 3년째. 예, 만 3년째가 올해가 되는데 회장 될 취임새에서 침묵을 하셨고 뭐 그리고 그랬었죠. 네. 신경영 30점 발표 때도 침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침묵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투자자들에게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 이 정도 됐으면.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사브리스크를 벗어났으니 이제는 핑계 될 것이 없다. 핑계거리 예, 없다. 이제 정면 돌파해야 된다. 정면 돌파해야 된다. 아까 2017년 대규모 인수 이후에 큰 게 없었다는데, 그러니까 저 이주환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동안 오디오 사업부, 또 공조회사 샀고, 디지털 헬스케어 샀고, 예, 디지털 가장 좀, 최근에. 예, 가장 최근에 세 개의 인수합병이 있었지만 뭐 고만고만해요 규모가. 무슨 큰 방향성은 있습니까? 삼성전자에 가는 방향성은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좀 지금 포트폴리오 말씀해 주셨지만 하이닉스랑 다른 것들이 반도체 회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전자회사다 보니까 반도체 부문 외의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 조금 있다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예. 제가 볼 때 그거는 그러니까 약간 미래를 생각한다 보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뭔가 본인들이 공급망의 좀 핵심을 서플라이가 되기 위한 노력들 가운데 강화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율주행차가 되면 가장 큰 핵심이 운전자가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엔터테인먼트나 작업이나 회의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니까 하만은 사실은 자동차용 오디오 쪽에서 가장 실력을 인정받는 회사였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서 이미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이미 하고 있던 분야였었고 그렇죠. 그것과 오디오와 그다음에 반도체도 일부는 삼성전자가 또 납품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요 세 개를 아우르게 되면 자율주행차에서 핵심 부분들의 배터리를 사실 SK는 삼성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율주행차와 전기자동차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공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미 에어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그러니까 B2C였던 걸 B2B로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고 독일 플랫폼. 근데 보통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뭐 AI 데이터 센터 연결지어서 반도체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거라기보다는 기존의 그냥 가전사업부에서 공조사업부의 좀 확장 버전이라 보시면 돼서 예. B2B 쪽에 좀 영향을 넓히겠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치들은 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서 완성품, 완제품 쪽에 좀 더 그 연관성이 높은 것들에 대한 M&A들이 좀 꾸준히 있어 왔고요. 예. 근데 반도체 관련해서는 사실상 몇몇 설계 기업들을 아주 작은 규모로 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스타트업 수준의 기업들 아직까지는 사실 거의 10년 동안 없었다고 보고 있고 예.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 파운더리 하고 싶었으면 파운더리 쪽에 뭔가 설계가 됐던 파운더리 공정이 됐던 했어야 되는데 파운드리. 이런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 제 입장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네. 메모리는 사실 M&A보다 본인의 실력을 꾸준히 키우면 되는 영역이었었는데 여기서 좀 삐걱한 거죠. 지금 몇십 년 사이에. 크게 삐걱한 거죠. 인공지능의 큰 파도에 올라타지 못해서 SK하이닉스의 덜미를 잡힌 거잖아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와 연관된 한국과 미국의 대부분 기업들이 역대급 최고의 실적들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갔었던 네. 영역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 사실 본인이 해결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M&A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쪽이 이제 나와야 될 상황이긴 한데 제가 볼 때 정말 삼성전자 필요한 부분이 현재로서 설계 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설계가 약하다 보니까 그것이 최종 제품에서도 자꾸 페일이 나고 신뢰성 부분들 그다음에 반복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영역이 있다 보고 사실은 발열이나 속도 문제들이 다 설계하고 이슈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설계된 부분이랑 패키지 관련 부분에 쪽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M&A 딜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분야의 획기적인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이미 지금 HBM에서는 잡혔는데 그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박주근 대표님이 회장 취임 때도 조금 침묵을 했고 큰 메시지를 안 냈고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2심 재판 무죄 됐을 때, 그 지난 2월인가요? 그때는 뭐 위기 이런 말은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본인의 메시지가 새로 나올까요? 투자자들이 아까 그런 걸 좀 바라고 있다 이런 뭔가 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장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나올 거였으면 사실은 지난 뭐 물론 조심스러웠겠죠. 지난주에 선밸리 컨퍼런스에서 귀국하는 길에 그 메시지가 조금 기대를 했을 수 있는데 예. 그때도 열심히 하겠다, 피곤하다 이 두 마디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그 투자자들에게 삼성전자가 좀 방향성을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방향성을. 그러니까 예. 어떤 얘기냐면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디바이스 회사로 갈 거냐, 그러니까 디바이스 프로바이더로 계속 그 위치를 지키면서 기술 기업으로서의 제조업이 강한 디바이스 프로바이더의 기업으로 갈 거냐, 네. 아니면 빅테크 같은 일종의 플랫폼 기업으로 갈 거냐에 대한 좀 방향성을 지금은 얘기해 줄 때가 됐다. 네. 2015년에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삼성전자를 집중 지명하면서 그 당시 이건희 회장은 뭐라 그랬냐면 네. 인내의 자본이란 말을 썼어요. 인내의 자본.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인 R&D를 통해서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네. 선도적으로 기술 격차를 가지면서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인내의 자본이라는 말을 쓰고 그게 삼성전자의 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2017년 사법 리스크가 있던 이후에 삼성전자는 급도로 바뀌었습니다. 인내의 자본이 아니라 이 강한 제조 기술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꼭 빅테크 같은 금융자본회사처럼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단 카펙스의 50% 가까이를 뭐 계속 배당이나 다른 걸로 쓰기 시작했고요. 예. R&D의 그 증가량도 보면 그때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요. 증가력이 폭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삼성전자가 그에 대한 결과물이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결과물이 기술력의 그러네요. 어떤 차이도 없고 그냥 이게 플랫폼 기업으로 갈 건지 뭐 그냥 그 부품 기업으로 갈 건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은 투자자들이 도대체 앞으로 길이 어디로 뭐냐? 갈 것인가에 대한 삼성- 길은 최소한 제시되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웨이, 뉴 삼성웨이를 보여달라. 투자자들은 그걸 바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삼성의 문제 중에서 아까 이주환 박사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파운드리 분야를 보니까 지금 분기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1등 대만의 TSMC보다 뭐 격차가 더 벌어지고 희망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파운드리.
제가 내부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한데 예.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 파운더리는 원래 하기도 10년이 훨씬 전부터 했었고 본격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시작된 게 2019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때 이제 모토는 이제 당시는 이제 부회장이었지만 이정 부회장이 2030년까지 메모리는 현재 1등이는 비메모리 때 1등을 하겠다라는 비전 2030을 발표를 하면서 파운더리 투자가 이제 이전과는 궤를 달리할 정도의 대규모 투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밀한 분석과 시장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가 시작됐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상태로 계속 10년이 되다 보니까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젠 브레이크를 걸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미 투입된 자본이 너무 커졌고 그곳에 투입된 인력들 이제 예. 배치 같은 것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자니 빠른 시간 안에 뭔가 획기적인 반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접자니 그거에 대한 부담도 지금 굉장히 커진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규모가 작을 때는 그냥 그동안의 손실은 잊어버리자. 앞으로 생각해서 접고 그 돈을 딴 데 투자하자가 되는데 지금 사실은 들어갔던 투자 비용이 뭐 100조가 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결정을 어느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하는 거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불만이고 DS 부문장 누가 하더라도 바로 이걸 접자라는 말을 강하게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 있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큰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현재 이 상태를 꾸준히 가져갈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스마트한 엑시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딜레마예요. 제가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실적에는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DS 부분에서도 아마 파운드리 적자가 아니어서 1분기에도 1조 원보다는 훨씬 한 3조 원 이상의 영업이 나왔을 것 같은데 물론 1조 원의 H200 용돼야 되는 어쨌든 재고 처리 부분도 있었겠지만 예. 결국엔 파운드리 적자가 한 절반 이상을 이제 감소시켜버리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 안에 획기적인 반전이 있기 쉽지 않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매출도 이제 감소하는 방향이라서 고정 비용이 높아서 지금 적자가 유지되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매출마저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예. 더 적자폭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만약에 CEO를 하더라도 쉽게 결정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지금 직면해서 좀 더 일찍 제가 볼 때 한 4, 5년 전에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시점을 지금 너무 놓쳤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참 듣고 보니까 딜레마네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대규모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렵다. 일각에서 이제 분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뭐 분사한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주장도 있던데 그 가능성은 좀 없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돈 문제입니까? 그것도? 그렇죠. 우선 재무적 독립성 자체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연 그 20조 이상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운드를 살리려면 독립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 투자 자금을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떻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역량 자체를 담보하기 어렵죠. 사업 역량을. 네.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를 점당한 거 아닙니까? 예. 애초부터 저는 이게 이제 HBM을 보면 예. 삼성이 왜 파운드리에서 실제 못 내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HBM은 메모리지만 예. 파운드리 같은 사업 마인드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HBM은 메모리 사업이지만 사실은 커스터머의 니즈에 맞도록 계속 설계를 바꾸고 커스터머 니즈 그러니까 수요자 위치에서 늘 마인드를 했을 때 HBM 성공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삼성의 HBM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공급자 마인드이기 때문에 봅니다. 공급자 마인드에서. 근데 파운드리도 예. 파운드는 철저하게 수요자 마인드로 사실 접근한 반도체 사업인데 공급자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 된 거라서 예. 뭐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 예. 재원은 투자 그리고 재원. 사업 역량 자체의 문제, 조직 문화나 그룹 차원의 전략 판단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당장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삼성전자는 큰 짐이고 영업 실적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뾰족한 방법도 없다. 그래서 2분기에 뭐 영업이익이 5조가 훨씬 못 미쳤잖아요. 쇼크, 어닝 쇼크였는데 이주환 박사님 그러면 지금 2분기 이후 지금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 전망은 어떤지 근데 주가는 이미 조금씩 오르고 있잖아요. 오늘 이 무죄 판결 이외에도 다른 요인은 오르고 있는데 주가 전망은 어떤지 어떻게 보세요? 실적과 주가는? 주가 부분은 사실은 조금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더 있긴 한데 네. 지금 결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이제 탈동조화가 꽤 오래전 1년 가까이 되어 왔는데 이 부분이 계속 서로 완전 독립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는 IT 반도체 기업을 묶여서 이제 동조화에 대해서 갈 거냐라는 부분이 지금 하반기 어떻게 갈지가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 예. 그 부분엔 결국엔 외국인들의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전략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
사실은 제가 연초와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방 쪽으로 확실히 방향이 틀어져야 투자 자금이 좀 더 유입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이제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1,300원대 50원에서 그 조금 상향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1,400 위로 가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확신은 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마인드는 조금 더 좋아졌는 상황인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예.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만 놓고 보면은 반도체라는 두 개의 섹터를 놓고 봤을 때는 양극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올 연말까지 실적에 있어서는 HBM 위주의 좋은 실적. 아직까지도 지금 하이닉스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만약에 2분기에 50%가 넘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때 그래요? 제가 볼 때 HBM과 BHBM을 구분하면 BHBM은 기껏해야 20% 수준, 그다음에 HBM은 65에서 70% 영업이익률이라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이닉스도 HBM 떼어내면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실력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수요들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쪽이 지금 떼어져 있는 상황이죠. 플러스 요인이 없는 상태여서. 그렇죠. 근데 올 하반기도 뭐 HBM 지금 HBM 5세대가 엔비디아 납품될지 여지를 모르겠지만 하더라도 지금 마진율은 삼성전자 훨씬 낮을 것이다. SK 하이닉스보다는. 그래서 지금 H20의 공급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그쪽의 수익 기여가 크진 않을 거라 봅니다. 마진이 그래요? 높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이 30% 40% 되면서도 마이크론보다 훨씬 낮은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는 얘기는 예. 역시 HBM조차도 마진이 좋지 않다는 상황인 거죠. 수율이 좋지 않고 네. 굉장히 중저가 제품 위주로 라인업이 되어 있다는 얘기라서 예. 그래서 실적만 놓고 보면 주가가 추가 상승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 실적만 단지 본다면. 지금 여기서 예. 투자 자금이라는 것은 사실 무조건 실적만 꽂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장, 삼성전자에 많이 빠졌던 부분들을 다시 일정 부분을 채우려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짧게 박주근 대표님 혹시 주가 전망이나 실적에서 좀 첨언하시거나 좀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지난 5월달에 SK 하이닉스 IR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2028년이 되면 HBM이 매물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60%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8년 60% 매물 HBM 이? 시장에서 60%입니다. 예. 그리고 HBM이 영업이익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은 70%까지 올라갑니다. 이번에 재밌는 건요. 6세대를 개발하면서 삼성은 그 6세대인 원C에다가 네. 양산을 태웠고요. 하이닉스는 아주 기발하게도 원P에다가 5세대에다가 6세대 12단째를 올렸습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SK 하이닉스가 HBM을 먼저 했기 때문에 수율이 안 나오는 걸 보고 빨리 수율이 잘 나오는 원비에다가 12단짜리를 6세대를 올렸다는 이야기예요. 예. 삼성은 그걸 건너뛰고 원C를 올렸다는 건데 수익이 분명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에 영업이익률은 더 낮아질 겁니다. 삼성이. 네. 그렇게 하면 올해까지의 HB 양산은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6세대를 아마 하이닉스가 올해 6세대를 양산에 태워버린다면 삼성전자의 포텐셜은 그렇게 올해까지는 높지 않다. 저는 네, 판단합니다. 그러네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벗어난 문제, 그리고 두 회사 SK 하이닉스까지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